힘내라 한국 증시 지수 5,000선의 시대로 연속 기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선을 목전에 두고 약간은 찰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수 3,000선은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형성이 되고 있죠. 고객 예탁금도 65조 원이 넘어서면서 지금 거의 4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신정부 들어서 네.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체감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4월만 하더라도 네. 부정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좀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약간 특히 이제 증권사 지점이죠. 이런 쪽으로 주식을 할까라고 아직 뭔가 이렇게 의사타진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예, 지금 맞습니다. 확실하게 증가를 했는데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더 증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지수가 빨리 예. 올라다 보니까 그렇죠. 저 아직 뭔가 진입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아마 많이 들어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결국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아베노믹스 때 이런 비슷한 정책을 했었어요. 네. 그게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니까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게 정부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산이 커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레벨업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레벨업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확실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학 개미 여러분들이 상당히 네. 폭증을 했잖아요. 그 네네. 규모면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이러한 분들이 다시금 국내 증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증시의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주요 증시 내에서 국내 증시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러한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으로 좀 쏠림이 강했죠. 미국 시장으로 쏠림이 강해서 거기서 수익도 사실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요. 예. 수익도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 이제 좀 한번 미국 시장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오르긴 했지만 네. 약간 좀 횡보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아지니까 이제는 좀 미국으로 갔던 자금의 일부라도 좀 되돌아온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 수급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인 뭐 자산 운용 쪽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도 좀 증시 투자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좀 예. 올랐잖아요.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오르다 보니까 그 자산 인플레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니까 이 인플레 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뭔가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2020년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 후에 한 4년 동안 정체돼 있다가 다시 한번 좀 그 욕구가 좀 반영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뭐 지수형 ETF에 네, 많은 네. 자금이 상장 이후에 최대로 쏠렸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외국인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쪽 상장된 것 중에 약간 레버리지 쪽에도 아마 국내 국내 개인들이 서학 개인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내에는 또 지수 ETF가 레버리지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국내 지수 레버리지에 네, 투자하는 굉장히 ETF에 관심이 많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속 기획으로 이 같은 부분들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뭐 5천은 아직까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은 5천선까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수급적인 여건은 조금씩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개인들이 주식이라는 자산에 관심이 많아진 거, 그리고 과거에는 위험 자산으로 생각했지만 약간은 좀 투자도 해볼 만하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퍼졌거든요. 그런 네. 저변은 확대됐다는 측면이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한국 시장이 계속 항상 저평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티플 확장이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2배 가면은 너무 과하다. 평균적으로는 한 10배. PBR 기준으로 보면 1배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 네. 항상 요거에 갇혀 있었는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배당 분리과세까지 이제 같이 진행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요구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당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렇게 높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걸 역산하면은 이게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건데 네. 멀티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뭐 12배 받던 게 한 적어도 한 15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PBR 1배 정도만 가도 대략 한 3,200포인트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3,001배에서 한 1.2배만 가도 사실 보면 한 4,000 요 정도까지 충분히 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긍정적인 정책들이 꾸준하게만 진행되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럼요. 예, 그렇다면은 지수가 5,000포인트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시장에 녹아들면서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실현이 되면서 지수가 5천선까지 꾸준하게 좀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올해는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은 지수 밴드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저희는 사실 2,900선까지 봤었어요. 예. 그게 그 2015년서부터 한국이 약간 저성장 구간에서 그 밴드 평균 수준이 0.92배, 밴드 상단이 0.97배였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러면 0.97배면은 대략 한 3,050선까지는 나와요. 3,100선 뭐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좀 밴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실제 이제 배당 쪽 관련된 정책 그 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게 지금은 올해 상반기 지금 올라온 부분은 약간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좀 묻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와 같이 연결돼서 그럼 좋죠. 동반해야 예. 사실 보면은 더 이제 탄탄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한 3,100에서 3,200선은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까지 겹쳐서 네. 오름폭을 확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어느 정도 좀 여건은 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보면은 수출 중심이긴 한데 예, 수출 중심의 과정에서 수출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가 많잖아요. 관세 때문에. 근데 이제 관세는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량 이 감소에 영향을 저희 목적을 두기보다는 재정 확대이기 때문에 네. 이걸 100% 두면은 무역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이 중국에 수입을 못 하는데 거기다 관세를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출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회복. 그러면 상반기는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좀 나아질 부분. 거기에 또 유가가 일단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네. 작년보다 보면은 유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은 좀 나아질 것 같고 거기에 보면은 국내 내수 부양이 좀 자산 가격도 일단 올랐고 네.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푼다든지 하면서 소비 쪽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소매 판매가 거의 뭐 9개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환율상으로도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 기업들도 좀 이익이 좋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뭐 기대감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다면은 관련해서 뭐 거버넌스와 관련된 종목, 뭐 네.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러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필요할까요?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예. 저평가된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업종이 사실 금융업종이었잖아요. 네. 예, 금융업종은 꾸준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뭐 배당 기대라면 뭐 우선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지주사 이런 것들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책 수혜주 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약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시장 확대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사실 보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게 이제 뭐 인터넷 쪽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내수주 이런 것들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사실 문제긴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이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면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국제 유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수준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를 보면 레벨로 보면 과거 패턴을 쭉 분석해 보면은 유가가 YOY 기준으로 한 50% 넘어서면 충격을 분명 줍니다. 네. 예, 이거는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분명 충격을 주거든요. 이익 쪽에. 그러면 시장은 좀 조정이 받는데 지금 보면은 유가가 한 70불, 그다음에 80불 레벨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레벨이고 네. 90, 100 가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사우디가 아직 증산도 하고 있고 미국도 뭐 계속 수출 늘리고 있고 이란이 이미 어차피 이란은 제재를 받던 국가였잖아요. 암묵적으로 뒤로 암시장에서 돌리긴 그렇죠. 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는 사실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타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하반기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반적인 뭐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예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과 관련된 거는 결국 달러와 네.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으로 작년에 쏠렸던 것들이 달러와 약세와 함께 글로벌로 약간 좀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약간 수익률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안 나오지만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하반기에 높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달러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 측면에서도 보면은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위험자산 선호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금리 기저가 너무 높거든요.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면 미국은 그때쯤에 가서 아마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움직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원화가 초저평가 약세에서는 좀 벗어나는 분위기지만 1,300원대에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하반기까지의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환율은 아마 1,500원 근처 갔을 때는 1,500원을 뚫을 거다. 네. 근데 지금 또 1,300원 오면은 1,400원 밑에 갈 가능성이 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하고의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한국 경제가 아직은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이 여기서 1,400원 밑으로 해서 뭐 예전처럼 1,200원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1,300원 레벨 정도면은 하단 정도지 않을까.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또 미국으로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예전처럼 네. 수출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금보다는 해외로 투자하러 나가는 자금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은 1,400원, 1,300원 좀 레벨 이 정도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 네. 중요한 변수는 위안화지 않을까. 위안화, 네. 위안화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위안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환율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또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위안화의 추이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아마 이제 실적 장세의 어떤 유동성 장세로 해서 약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2분기 실적 되면은. 그리고 보통 시장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좀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반기는 올해를 기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네. 하반기 정도 가면은 이제 하반기 중반 정도 가면은 내년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반기에 좋았던 거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좋았던 부분에서 약간 수익률이 약간 부진했지만 실적이 괜찮은 것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만약 산업적 쪽에서는 조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방산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거든요. 그러면 조선 실적을 보면 그쪽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반도체는 덜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수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내수 쪽에서 유통주하고 그다음에 그 편의점 관련된 주들이 못 보면은 갔죠. 너무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소매 판매라는 흐름 봤을 때 이게 계속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타이밍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연속 기획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